자, 그러면 바로 오늘 민법 총칙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기출 문제를 했다가 해설을 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법 총칙 오늘 보신 분들은요, 애드일에서 공부를 했다 조금 신경 써서 하셨다고 한다면은요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혼자서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런 혜택이 해당되진 않겠지만 저하고요 기본 이론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다 잘 보셨다고 한다면 80점 이상을 딱 맞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출제 효자 과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판례죠. 자, 1번 어디가 틀렸느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죠.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해가지고 단순한 관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그 불명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법칙으로서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관습법은 그 존재 부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재정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일 때, 자,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법 제106조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에는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에 우선해서 해석 기준이 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하나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무 쉬운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 측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 소멸시효를 이루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 소멸시효 완성이 됐으니까 채권자 너한테 못 줘라고 한 항변권 행사죠. 이 부분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인 동시에 금반원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게 되면 상대방 의무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죠. 이걸 조건 불성취의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건 1번 딱 하나입니다. 그 다음 3번 법원에 의해서 부재자갑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재자 갑이 있었는데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재산관리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때 가정법원은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을은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죠?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자로서 이때는 민법 118조 보충규정에 의해서 보존,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존행위는요 현 상태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언제나 무제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행위는요 건물의 공사 도급 계약이라든가 유지보수,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하거나 부재자가요
그다음에요 상대방한테 넘겨준 등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 그다음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그다음에 불법행위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따라 중단시키는 소송행위라든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번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 목록 작성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의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재자 갑의 재산으로서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갖다가 지급하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이때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처분을 했다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처분을 할 때는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 허가는요 사전 허가도 가능하고 사후 허가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후 허가는 사후 추인의 방법이죠. 그래서 사후 허가,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5번 재산관리인 을이 부재자 갑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 결정 취소를 딱 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계속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딱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문제를 따가 봅니다. 4번 문제. 자, 제한능력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그러니까 사기를 쳤죠. 이때 상대방 명과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법정 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을이 있고 이때 제한능력자 갑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근데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동의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 병에게 속였죠. 속였으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속임수라고 하죠. 속임수.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가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기. 옳은 것은요 기역, 니은, 디귿번이고 틀린 건 리을번 딱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속임수를 쓴 갑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제한능력자인데 얘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때 법정 대리인 을은 매매 계약을 했다가 취소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고 법률행위를 따라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와 관련해서 적극적 속임수를 쓰게 되면 이때는요 취소권 배제가 되는 거죠. 취소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따라서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와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썼을 때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제한능력자 갑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속임수를 쓴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기당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존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돈 쓴 내용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증명을 하지만 현존이익과 무관한 것은 전부 다 상대방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니은번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제한능력자 갑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준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 속임수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극적 속임수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번 다 맞았죠. 그러면 리을번 왜 틀렸느냐? 제한능력자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한다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성년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와 관련해서 속임수를 썼을 때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고 저질렀을 때에도 취소할 수가 있고 동의서를 갖다가 위조를 했을 때에도 취소할 수 있고 동의 없이 했을 때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을번 하나만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민법상 한정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단순히 법조문과 관련된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은요 지속적 결여된 사람이 아니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갖다가 위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옳은 것은요 답 2번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 안에서 변경하는 게 원칙이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자가 만들었으니까 설립자 아닌 다른 사람이 정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 방법 절차를 두었을 때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고, 정관 변경 방법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목적 달성과 재산 보존을 위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고,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는요 설립 취지를 참작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 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거고요. 1번 사단법인의 정관은요 계약이 아니고 자치법규고, 그 다음에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를 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야. 정관에 기재를 하면 효력이 있고, 기재가 됐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 기재하면 유효가 되고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관에 기재를 했다가 해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재단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재단법인의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사단법인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민법 제60조 조문은 법인에만 적용이 되고 비법인 사단이라든가 비법인 재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법인 사단이라든가 비법인 재단은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건 맞지만 법인과 달리 법인 설립 등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전제로 한 민법 규정은 비법인 단체에 적용하지 못하는데 그게 딱 하나라고 그랬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했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요 법인에만 적용이 되고 비법인 단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4번이죠. 답은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했다가 독촉 최고해야 되고, 이 경우에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 채권자가 그 통지를 받고도 채권 신고를 했다가 안 했다고 해서 청산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은 취임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 이상 채권 신고를 했다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청산인입니다. 취임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를 할 테니까 저희 청산법인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요 공고를 했다가 보시고 신고기간 중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돈 못 받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반 공고만 해서는 안 돼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한테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개별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돈 떼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9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제공이 될 것, 서로 독립한 물건일 것, 장소적 밀접성을 갖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물건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고요. 1번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이다. 여기까지 맞지?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물과 종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죠. 서로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민법 100조 2항은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물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따라가는 게 원칙인데 요 100조 2항 조문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물을 빼고 주물만 거래하겠습니다. 주물을 빼고 종물만 거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물만 별도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 요건은 요거는 사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공법상 처분,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채권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물권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 하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가요. 민법 종칙 개념 정립 이론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이론. 자, 그래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 법률행위인 유언입니다. 유언은 법률행위죠. 유언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가 되는데 상속은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상속은요. 내가 원하는 의사표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정지가 됐어. 심장이 정지가 되면 그게 사망이 되는 것이고 심장 정지가 되면 그때는요. 의사표시와 상관이 없이 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유언이고 상속은요. 의사표시 자체를 딱 붙이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언은 법률행위지만 상속은요. 법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 규정. 그래서 4번이 틀렸죠. 1번 법률행위인 계약의 자유. 자, 계약은 당연히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은요.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고 강행 질서를 따라 무너뜨리지 않으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따라 실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체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죠. 계약은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로서 법률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이죠. 따라서 단독행위도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종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거죠. 시기가 붙어있는 법률행위는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종기 그러면 효력을 잃는다. 시기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단독행위가 아닌 걸 고르세요. 단독행위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제유포라고 그랬죠.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소유권의 포기라든가 점유권의 포기라든가 상속의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요. 각종 형성권 행사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유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법정 해제권 행사 해제권이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요. 3번 사인증여는요. 요건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이고 사인증여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2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세요. 자, 답은 5번이죠. 해외 파견, 교육, 연수를 했다 받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기라는 근속사교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고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했으니까 반사회 질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것도 역시 반사 질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도 반사 질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가로 사실대로 증언하는 걸 진실된 증언이라고 하죠. 진실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통상적 수준 범위 내에서는 유효가 되겠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을 받기로 하는 것은 요거는 반사질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그 다음 1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이라든가 법정 추인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계약으로 바꿉시다라고 하는 전환은 가능한 거야. 전환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무효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돼버리게 되면 추인은 못하지만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는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무상인 징역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급부와 반대급부, 주고받은 게 있을 때 적용하기 때문에 주고받은 관계가 없는 무상행위라든가 기부행위라든가 증여에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됐을 때에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냈다가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4번 지인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지인이 아닌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 그래서 107조 비진의 표시는요,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요, 상대방이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증명하는 게 아니고 무효를 했다가 주장하는 자, 무효 주장자로서 표의자 쪽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비진의 표시는 원칙, 표시가 된 대로 효과 발생하죠. 그 다음에 3번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맞지요? 그 다음 4번 의사표시, 자 의사 표시가 의사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모르고 있는 착오와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와 진의 불일치가 상대방과 서로 약속, 합의에 저지르게 되면 그때는 통정의 표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기망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자,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기망행위자의 고의 괄호 쳐주고 이걸 재산 편취의 고의라고 하는 거야. 재산 편취의 고의.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야 되겠다. 이건 사기 강박의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의 요건은요, 이단의 고의가 있을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법성이 있을 것, 요게 요건이죠. 따라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따지지도 않고 손해 발생도 따지지 않고 재산 편취의 고의도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의사 표시에 상대방이 없어. 상대방이 없으면은요, 이때는요,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이 됐던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됐던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피용자 나왔을 때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 3번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침묵하거나 부작위가 있게 되면 사기 기망행위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기망행위로서 착오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때 사기 강박은요, 외형상 불일치가 아니죠. 외형상 의사표시에 일치가 있는 것이고 사기는요, 그 사기꾼의 기망에 넘어가서 동의의 착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고 외형상 일치가 되는 것이 사기 강박이라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1번이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인물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 복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 사자의 행위에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공법상 권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등기 신청 대리권이라든가 영업 신청 대리권 주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죠? 그 다음 2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일 때에는 표현 대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행위라든가 공법행위라든가 사실행위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126조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고 129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 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로 인한 표현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은 당연히 요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125조가 됐든 126조가 됐든 129조가 됐든 표현 대리는요 상대방 선의 그리고 무과실 이건 공통 요건입니다. 그 다음 5번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상대방이 중간에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가 적용이 되느냐, 과실상계를 갖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17번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허가를 했다가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건 허가받기 전이라고 해도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라는 게 바로 판례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볼게요. 미성년자의 매매 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 취소권 단기 소멸 행사기간을 정해놨죠.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너무 쉽죠. 답은 4번이죠. 자, 취소권 행사기간은 형성권 행사기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서 소멸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로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1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던 거잖아요. 145조 법정 추인 사유는 이의 보류가 없이 전이경 담양강을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이의 보류가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이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경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전이경 담양강이 있는데요. 이 전이경 담양강 가운데서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입니다. 상대방의 이행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이행 청구만 가지고는 법정 추인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그것도 역시 법정 추인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청구한 거기 때문에 1번이죠. 1번 법정 추인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5번입니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자 보호기 때문에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답은 5번이죠. 자,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해제 조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고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 해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와 의무도 조건 성취 전이라고 해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같은 게 닿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 이걸 반사회질서 불법 조건이라고 하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151조 1항에 보면 반사회질서에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로 한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해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이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100%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맞는 건 5번 하나입니다. 그 다음 21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자, 기간을 일주, 월, 년으로 정하게 되면 원칙은 초일불산입. 예외적으로 출생, 나이, 연령 계산에서 출생일을 산입하고 오전 0시로부터 기간 계산했을 때 초일부터 산입하는 거죠. 이건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 특약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1번이죠.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4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시효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사전 시효이익 포기하는 건 무효죠. 그래서 미리 포기할 수가 없어요.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23번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 고르게. 자, 이자라든가 급료라든가 부동산 사용료라든가 부양료라든가 기타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건 3년에 걸리고, 그 다음에 직업에 관련된 거, 의사의 치료비에 관한 채권, 그 다음에 도급받은 자의 공세에 관련된 채권, 그 다음에 변호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공증인이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것은 3년에 걸리죠. 그러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그 다음 24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할부 채무 한 번이라도 불행이 돼버리면 바로 전액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그래서 동산 할부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산 할부 매매. 갑이라고 하는 대리점 사장님이 있어요. 을이라고 하는 고객한테 냉장고를 갖다가 팔았어요. 냉장고 인도해 줬어. 근데요, 이때 고객이 이 냉장고를 갖다가 일시불로 사지 못해가지고 할부로 사겠대. 그래가지고 5번에 걸쳐서 총 5번에 걸쳐서 사기로 했어요. 6번이네. 자,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해가지고 6번에 나누어서 요 대금을 갖다 지급하기로 하고 할부 매매로 사게 되면 이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는 특약을 붙일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연체가 돼버리면 냉장고 자체를 되돌려 받겠다. 그러면 이때 연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대금은 제 날짜에 납부를 했는데 여기 두 번째 연체가 됐어. 못 줬어.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연체가 됐어.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연체가 되면요. 모든 대금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한꺼번에 확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요. 그 대금을 떠받을 수 있는 날짜가 각각 따로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되면요. 2회차는 그 날짜로부터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이 되고 3회차도 그 날짜가 됐을 때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다만 냉장고 자체를 했다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 채권은요. 첫 번째 연체가 됐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각각의 대금은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25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승인이고 이건 없는 채무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무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라든가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풀어보시니까 내가 왜 그때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실수는 지나간 것입니다. 잃어버리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힘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을 해설했다 들어보시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걸 갖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하시고 공부하셨던 거 시험 보신 모든 분들은요. 그 열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에듀윌과 민법 김지원이 응원하기 때문에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계속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실 다 기원하면서 해설 특강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